강의 계획서는 다 보셨죠? 인터넷으로나 종이로나 다 보셨죠? 제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썼던 대로요. 이 강의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1회독에서 이제 2회독으로 건너가는 시점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들 헌민형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후사법을 한 지가 이제 첫 과목들은 거의 뭐 2달이 돼 가고요. 3달 돼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감들을 잊어버리신 게 되게 많아요. 잃어버리신 게. 특히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그 후사법 중에서 민소법하고 형소법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죠?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차 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1회독 때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러시고서 이제 2회독에 넘어가시는데, 다들 이제 기본 개념들을 익히셨다가도 형소법 하면서 다 까먹고, 그 다음에 행정법 하면서 다 까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강의의 취지는요, 여러분들이 우선 케이스에 있는 논점들은 자세하게 좀 다루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도 스키핑을 약간씩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된다, 어느 게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대충 이 정도로 좀 왁구를 짜나가는, 좀 틀을 짜나가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는 못 들어가겠죠. 굉장히 자세하게는 못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1회독에서 2회독 넘어가면서 잃어버린 민소감들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고 다시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2회독의 민소에서 딱 접하셨을 때, 아, 이거 생판 처음 보는 얘기다, 이런 감이 들치지 않게, 그리고 아, 이거 언젠가 봤던 거고 내가 여기서는 이런 게 대충 문제가 됐었던 것 같다, 이 정도의 감을 얻으시면 이 강의의 목적은 달성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2회독 때 민소하실 때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호문혁 교수님 사례를 택하게 된 거는요, 다른 사례집들도 다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들 사례집이나 또 교수님, 전병소 교수님 사례집이나 다 훌륭한데, 특별히 호문혁 교수님 사례라 그래서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지만 시기적으로 호문혁 교수님이 케이스집을 얼마 전에 내셨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내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수님들을 보면 지금 가장 아마 출제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문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을 참 많이 제기하셨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했을 때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그러고서 당연승계가 상속인에게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호문혁 교수님은 여러 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통설 판례와 대립하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아주 새롭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설득력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험가에 거의 일반화돼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호문혁 교수님의 생각들이 가장 녹아져 있는 것이 이 케이스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들을 주로 케이스로 다루셨고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신 부분들을 많이 다루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책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견회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쓰라고 요구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되게 겸허하게 표현하시는 거지만, 진짜 과연 정말로 호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출제를 하셨을 때, 과연 채점하실 때 당신 견해가 안 써져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강의 진행은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우선 책 처음부터요. 이시훈 선생님 책을 기준으로 해서요. 책 처음부터 쭉 개괄적으로나마 훑어나갈 거예요. 훑어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케이스도 제가 진도별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강의 계획서에 있는 진도하고는 약간 틀려져요.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도 약간 틀려질 수 있어요. 다 할 건데
초급 1사례만 빼고요. 초급 1사례만 빼고 53개 케이스를 다 할 거거든요. 다 할 건데 첫날 제가 14개를 잡아놨었는데 오늘은 10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할 얘기들이 많아요. 앞부분에 할 얘기들이 많고요. 케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하다 보면 10개를 하기도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강의 진행은요. 우선 책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짚어가지 못하지만 어떤 목차에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게 논란이 됐더라 이런 정도 짚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 관련된 논점이 나오면 거기서 멈춰서 케이스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케이스는요. 죄송한데 제가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케이스는요. 제 초급 사례 2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진도는요. 초급 2, 초급 4, 중급 3, 중급 2, 초급 5, 중급 25, 고급 1, 초급 6, 초급 7, 고급 4 이런 순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차례차례 나갈 거니까 지금 뭐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처음 나오는 케이스는 초급 2번인데요. 초급 사례 2번인데 그거는 관할에 관한 케이스예요. 예, 관할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할 얘기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조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초급 2번 사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요. 미소책을 처음 펴시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신의칙이잖아요. 그죠? 신의칙인데요. 그러니까 뭐 4가지 이상도 나오지만요. 4가지 이상은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논거로 그냥 처리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고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건 신의칙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신의칙에 대해서는요. 우선 가장 핵심은 발현 형태잖아요. 그죠? 4가지 발현 형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부모 신람이라고 외우는 것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모순되는 행위, 그다음에 소권 실효, 그다음에 소권 남용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신의칙의 적용에 대해서 보충적 적용설과 선택적 적용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 2가지 학설에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보충적 적용설 같은 경우는 즉 예외적 적용설이라고도 하는 보충적 적용설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제도가 있다면 신의칙으로 해결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4가지 발현 형태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집어넣고요. 이제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 4가지 형태를 보실 때는 논리 일관되게 4가지 형태를 만약에 쓰시게 될 때, 답안지에 쓰시게 될 때는요, 그 보충적 적용설과 선택적 적용설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다수설인 선택적 적용설로 가는 게 좋겠죠. 이게 보충적 적용설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지만요. 예,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신의칙을 서술해 주시는 게, 그 4가지 발현 형태를 서술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의칙에서 또 하나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막 이시훈 선생님 책에 막 이렇게 중구난방 써 있는데, 자, 홍문혁 교수님 같은 경우나, 그죠. 홍문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 소재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송행위에는 소재기인 경우, 소재기라는 소송행위도 있고, 소재기 외에 소송 절차 내에서 하는 소송행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홍문혁 교수님 생각은 신의칙 위반의 소재기라는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즉 신의칙 위반의 소재기라는 그 소송법상의 신의칙이라는 그것이 소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체법상의 신의칙이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봐서 그래서 소재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나머지 소송행위들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형태들을 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소재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것을 긍정하게 되면은요. 우리 이시훈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걸 긍정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걸 긍정하고 계시는데 긍정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송 요건쯤에 가면은요, 권리보호 이익하고 권리보호 자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권리보호 자격을 서술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외우시는 게 그거죠. 구금장 확신, 소금장 확신, 구금장 승신, 소금장 승신. 이렇게 외우세요. 그죠? 맞죠? 예, 그렇게 외우시는데, 만약에 신의 측에 대해서 신의 측 위반의 소재기가 없다라고 보게 되면 권리보호 자격에서 신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금장 확이나 구금장 승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예, 신의 측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다 보면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에 나오는데, 자,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요, 민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류가요,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 안에 단속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 있다고 봐요. 그죠?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어때요? 민소법은 약간 달라지죠. 훈시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훈시 규정은요, 직무 규정에 많다 그래서 그냥 보통 직무 규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훈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효력 규정이 있죠. 자, 훈시 규정과 효력 규정을 나누는 그 구분점은요, 당사자가 그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 소송법상의 효과가, 위반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있어요. 그죠? 훈시 규정 같은 경우는 이 훈시 규정을 위반해도 어떤 소송법상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죠? 무시해도 그만인 규정들이죠. 하지만 효력 규정의 경우에는 위반 시에 자, 효과가, 소송법적으로 효과가 발생해요. 그리고 효력 규정은요, 다시 둘로 나뉘죠. 이 위반 시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즉시 발생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이의가 있어야만 그것이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의 구분이고요. 이제 이런 점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죠. 자, 이걸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 강행 규정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면은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전속관할이나요, 당사자 능력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한다는 거는, 당사자가 어떤 이의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권발동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요, 이제 이의권 행사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임의 규정 파트에서 우리가 서술되고 있는 것이, 자,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이고요. 자, 임의소송 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소송 절차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사인들이 네 맘대로 소송 절차를 변경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죠? 법원의 전권이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당사자들에게 전권이 있는 거죠. 그게 발현된 게 바로 변론주의고 처분권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임의소송 금지 원칙은요, 직권진행주의에 관련해서 자, 소송 절차를 당사자가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의 규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해야만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항변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럴 때 항변사항이라는 말은 본안의 항변이라는 말하고는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넘어가면은요, 이제 재판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송 요건들이 주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이렇게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 그리고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 왜냐하면 소송을 이루는 3요소 자체가 법원과 당사자와 소송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물 어떤 소와 동일하다, 제소금지나 기판력이나 중복제소나 이런 데서 어떤 소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일과 소송물 동일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죠. 소송을 이루는 요소가 법원과 당사자와 소송물인데 법원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요. 문제가 안 되니까 소송물 동일하고 당사자 동일하면 소가 동일한 걸로 원칙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재판권이고요. 재판권에서는요. 조금 빨리 강의를 할게요. 재판권에서는요, 이제 대인적 제약하고 대물적 제약이 문제되는데, 자, 대인적 제약에서는 주로 문제되는 게 외국 국가의 문제죠. 외국 국가의 문제인데, 외국 국가가, 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문제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절대적 면제론이 나오고, 상대적 면제론이 나오는데, 자, 상대적 면제론은요,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죠. 즉, 그 행위의 성질을 보아가지고 그것이 공권적인 행위이냐 아니면 사법상의 행위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면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논하는 게 상대적 면제론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권에서 대인적 제약과 이제 대물적 제약이 문제되는데 대물적 제약에서는 주로 문제되는 게 국제재판 관할권이고요. 그리고 국제재판 관할권에 대해서 그 결정 기준은요. 말이 관할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게 관할 문제는 아니죠. 재판권 자체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겹게 들어보셨죠? 그죠? 역추지설, 그 다음에 관할배분설, 그러니까 조리설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수정 역추지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수정 역추지설을 특단의 사정설이라고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역추지설에 의해서 가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조리설에 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추지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정추지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뭔가 그 재판을 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어떤 재판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덕지가 있으면 거꾸로 그 국제재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할을 갖는다는 거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역추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판권을 넘어가고 나면은요, 법원에 대해서 뭐 이제 심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심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을 막연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단독하고 합의부 사건에 관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자, 단독 사건에는요. 이제 소가를 기준으로 할 때요. 단독 사건에는 소액 사건이 포함되고요. 이거 뭐 소액 단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액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 단독이 있죠. 자, 단독과 합의를 나누는 거는요. 1억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자 1억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억을 초과하면 합의 사건으로 되죠. 그 다음에 중액 단독의 경우에는 5천을 기준으로 하죠. 5천 이하이면 중액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소액 사건은요. 2천 이하예요. 요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하인지 초과인지 미만인지 막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걸 나누는 데는 조금 약간의 두 가지 실익이 있는데요. 자, 신고가 관련해서요. 요거는 2심이 집업 합의부로 가죠. 그죠? 하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2심이 고법으로 가요. 고법으로 가고요. 자, 이 중액 단독과 관련해서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요.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그 예외가 소액 사건하고 단독 사건에서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단독 사건이라고 했을 때 모든 단독 사건이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또 민소 규칙에서 규정을 하면서 자, 5천 이하로 규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송 대리인에서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와 관련이 되고요. 자, 신급을요,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나면요. 이제 제척 기피 회피가 나오는데요. 제척 기피 회피에서, 자, 우리 형소에서는요. 형소에서는, 제척 규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척 규정이 중요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신관여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게요. 자, 민소 같은 경우에는요. 41조 5호에서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한번 41조 5호 찾아보실래요? 민소요? 41조 5호에 보시면은요. 제척에 의해서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재판이거든요.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어때요? 형사소송법 17조 7호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그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도 전심관여로 인정이 돼요. 그죠? 그 점이 다르거든요. 민소하고 형소하고요. 그거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피 회피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을 넘어가는데요. 관할이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첫 사례고요. 자, 관할을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도 항상 관할이 있는가 없는가 따질 때도요. 항상 요 순서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데요. 법정 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또는 재정 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고요. 자, 근데 이거요. 이런 구분 많이 보셨죠? 민법에서 보셨죠? 민법에서. 후견인 할 때요. 후견인에 대해서 지정후견인, 선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구분처럼요. 똑같은 그런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법원이 지정하는 데 관할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법정 관할에서는요. 자, 토지 관할과요. 사물 관할과요. 그다음에 직분 관할이 있죠. 그다음에 지정 관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요. 당사자의 의사가 내지는 어떤 거동이 들어가서 관할이 생기는 부분들은 합의 관할하고요. 신법에서 응소 관할이 변론 관할로 바뀌었죠. 그래서 변론 관할하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직분 관할에서는요. 뭐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 간의 직분 관할이다. 그다음에 뭐 단독과 합의와의 직분 관할이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제일 주되게 다루어지는 거는 신급 관할이죠. 신급 관할이고요. 그다음에 사물 관할에 대해서도요. 단독하고 합의하고 단독 사건이냐 합의 사건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소가죠. 소가고요. 그다음에 자, 토지 관할의 경우에는요. 자, 토지 관할에서 토지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판적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토지 관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재판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 또는 그 당사자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재판적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 재판적에는요. 모든 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보통재판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유형의 소들에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이 있죠. 자, 그래서 보통재판적에 관해서는요. 우리 민소법 2조 이하에서 2, 3, 4, 5조에서 6조까지요. 6조까지 규율하고 있고요. 7조에서
4조까지 특별재판적들이 쭉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25조에서 관련 재판적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토지 관할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관할에 관해서 소송 목적이 나오는 거고요.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 이래갖고 소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 관할, 그 다음에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관할을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는요,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임의 관할이냐, 전속 관할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요, 자, 토지 관할이나 사물 관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의 관할이고요. 그러니까 임의 관할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의 구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구분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토지 관할과 사물 관할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임의 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직분 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이고요. 전속 관할인 경우에는 그 법원에만 관할권이 인정되는 거죠. 딴 데다 제기하면 죽어도 안 되죠. 그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걸 제낄 수도 없고요. 자, 그걸 전속 관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급 관할에서요, 비약상고의 경우에만 임의 관할이죠. 그래서 이 전속 관할은 강행 규정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그래서 그 관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본다 이거죠. 따졌더니 관할이 없는 법원이더라 그러면 관할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럼 관할 위반이 되면은 원래 관할권은 소송 요건이니까 원래 소송 요건들의 경우에는 흠결이 있으면 소각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관할권의 경우에만은 예외적으로 소각하를 하지 않고 이송이라는 제도를 취하죠. 소송 경제를 위해서요. 자, 그게 특이한 점이고요. 자, 전속 관할의 위반의 경우에는 이 강행 규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임의 규정인 임의 관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자, 항변 사항과 같아서요. 임의 규정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과 같이요. 이의를 당사자가 제기를 하면 이송을 해야 되고요. 관할 위반으로서요.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하자가 치유되죠. 그 하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변론 관할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관할에 대해서 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는요. 전속 관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는요. 확정 전에는 상소할 수가 있어요. 그죠? 411조 단서에 보면은요. 전속 관할의 경우에는 자, 411조 단서에 보시면은요. 자, 본문에는요.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전속 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관할 위반 주장의 금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전속 관할의 경우에는 확정 전에는 상소가 가능하고요. 그럼 확정 후에는 이게 무효 사유냐? 그랬을 때 무효 사유는 아니고요. 그럼 재심 사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효 우리가 항상 따지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무효 다음에 취소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법에서도요. 무효 다음에 취소 이렇게 따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다음에 취소를 따져나가는 것처럼 민소법에서도 무효인 경우는 무효라고 표현을 하지만 취소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상소나 그러니까 판결의 취소에 대해서요. 판결의 취소에 대해서 판결이 무효인 경우도 있지만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는 상소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재심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판결의 취소 방법인 거예요. 상소나 재심이나. 다만 그 판결이 확정되었느냐 확정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전속 관할 위반에 대해서는요. 무효 사유도 아니고 재심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 관할에 대해서는요. 자, 확정 전에는 금방 보셨던 것처럼 하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변론 관할이 생기고 또 상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확정 후에도 유효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송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송에 대해서는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할 위반의 이송이 있고요. 심판 편의의 이송이 있고요.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좀 이따 할 거고 뒤로 이제
보통 케이스 풀 때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할을 따져봐서 관할이 위반된다는 판단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송이라는 얘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효과로서. 그러면 이송을 하면 이송에는 뭐 여러 가지 이송이 있으니까 그런 이송에 따라서 뭐 이송 신청권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따지고요. 그다음에 이송을 했을 때 그 이송의 효과는 어떠하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보고요. 그래서 관할 위반 이송에 대해서는 3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자, 임의관할 위반 시에 이의를 했을 때 자, 이의를 하면 변론 관할이 안 생기잖아요. 그때도 이송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다수설은 긍정을 하죠. 신청권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요. 그리고 판례는 부정을 하죠. 이송 신청권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송 신청을 했으면 그 신청 기각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그 견해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신청권이 있다고 보면 불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신청권이 없다고 보면 불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판례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관할 위반 이송에서는요. 그 다음에 심판편의 이송은, 즉 재량 이송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자, 35조하고 34조 2항이 규정하고 있죠. 그죠? 자, 주택에 34조 2항은 별 문제는 아니고요.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옮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5조죠. 그죠? 그래서 35조에서는요. 자, 두 가지로 항상 구분돼서 판단을 해야 돼요. 현저한 손해라는 사익과 그다음에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과 요 양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은요. 26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는 단독 사건이었는데 반소로 합의 사건이 제기가 됐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송을 하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번 법 바뀌면서요. 거기서도 역시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그죠? 그건 좀 주의할 만해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송을 하게 되면은요. 이송의 효과로서 자, 기속력이 발생하죠. 자, 기속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전속관할 위반한 전속관할을 위반해서 이송한 경우에도 기속력을 인정할 것이냐? 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거기서는. 그래서 자, 송상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 부정설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 다수설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고요. 자, 절중설은 자,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인데요. 자, 전속관할 위반한 이송 시에도 기속력을 인정하긴 하지만 다만 신급관할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서는 동급이나 하급심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상급심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죠. 그렇죠? 예.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송했을 때 소송 계속이 이전된다라는 거 그 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물 관할을 보셨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소가에 의해서 단독 사건이냐 합의 사건이냐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자, 소가에 관해서는요. 자,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자,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간과하셔서는 안 될게요. 청구병합할 경우에 그러면 소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원칙은 합산하잖아요. 그죠? 자, 그걸 합산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부대 청구나 그다음에 중복 청구나 그다음에 수단이 되는 청구에는 흡수되어서 자, 따로 별도로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토지 관할에서요. 자, 관련 재판적이 나왔었는데요. 자, 관련 재판적 25조 2항에 보시면은요. 자, 관련 재판적이요. 자, 1항에서는 자, 객관적 병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주관적 병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죠? 이거 우리 공동소송할 때 봤죠? 공동소송할 때요. 65조 전문이냐 후문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65조 전문에는 우리가 소위 공통 동일이라고 부르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후문에는요. 동종이 규정되어 있죠. 자, 이 공통 동일인 경우요.
자, 권리 의무가 공통하거나 권리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이게 소송법에서, 민소법에서 네 군데서 문제가 돼요. 똑같은 문제가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자, 이관선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 문제가 되는 지점도 바로 이 공통동일 전문 문제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할 것인가,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요 문제가 되는 것도 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지금 하고 있는 관련 재판적이 나오는 지점도 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에서 우리가 요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요건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그 요건도 사실은 요 공통동일일 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독립의 원칙이 그 수정되는 내용으로, 자, 수정이 필요한 부분, 즉 증거공통, 주장공통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공통동일이죠. 그래서 이관선수 이 네 가지 부분이요. 자, 65조 저 전문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관련 재판적의 경우에도요. 공통동일일 경우에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에서요. 자, 합의 관할이 있는데요. 합의 관할은 자, 뭐 소송 계약이죠. 일종의 소송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의 그 합의의 태항에 대해서는 자,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가 있다고 우리 얼핏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 이제 국제 관할 합의에 대해서요. 국제 관할 합의에서 역시 여기도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자, 전속적 합의일 때 그 유효 요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유효 요건 네 가지를 반드시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합리적 관련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의 그 합의 관할에 인정되기 위한 그 요건이 있는데요. 자, 그 요건을 외우실 때는요. 이렇게 외우세요. 1인법 서시 특 이렇게 외우세요. 1인법 서시 특. 그건 뭐냐면요. 1심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임의 관할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은요.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포괄적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전부 합의 관할을 관할 합의는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시기고요. 그 다음에 특은요. 자, 특정 법원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법 서시특 그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에서 이제 합의 관할이 있고 변론 관할이 있는데, 자, 변론 관할은요.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 청구 기각만을 구하고서 안 나오는 경우, 그죠? 청구 기각에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안 나오는 경우에 과연 이것이 변론 관할이 생겼다고 볼 것이냐, 안 생겼다고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요. 자, 동설은 긍정을 하죠. 긍정을 하고요. 자, 부정설은 자, 우리 김원규 교수님이 취하시고 계시고요. 자, 이 청구 기각만을 구한 경우가 문제되는 점이요. 세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보셨던 이 변론 관할이고요. 그죠? 변론 관할에서 자, 긍정하는 게 다수설이었어요. 통설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항소심에서의 반소에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의 없이 응소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청구 기각만을 구한 경우에요. 자, 이게 부정하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백간주에서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명백히 다툰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요. 자, 청구 기각만을 구한 경우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써 놓으셔서 외우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게 판례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 한번 초급 2번 사례를 볼까요? 문제는 안 읽고 오셨겠죠? 읽고 오셨나요? 안 읽고 오셨겠죠? 빨리 읽고요. 자, 사례 2 보면은요. 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주소를 둔 갑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을에게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토지를 팔았는데 을이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갑은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문제를 제가 답안에서 좀 변경해서요.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 하지 말고
어느 법원에 관할 건이 있는가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 그러면 토지관할만 따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관할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법원에 관할 건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물관할 얘기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맨 마지막 문장을 잘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답을 잘못 내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문제를 그 답 쓰시는 분들 채점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으실 때는요, 한 두세 번 읽으시지만, 읽으시거나,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보통. 그죠? 실체법이든 소송법이든 간에 그림을 그리신단 말이에요. 당장 이렇게 막 화살표도 긋고, 막 그림, 여러 가지 긋고, 막 논점 막 배치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랬는데, 다 해놓고서 마지막 문장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묻는 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던 대로 그냥 딱 생각해버려갖고 썼는데, 보니까 묻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소한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도 제대로 안 읽는다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갑은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를 문제를 변형해서요. 어느 법원에 관할 건이 있는가 이렇게 했고요. 자, 보면은요. 갑은 자, 원고 갑은요. 주소가 서울에 있고요. 자, 서울에 있는데 자, 토지 매매 계약에 기해서 대금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매매대금 청구를 하는 거고요. 자, 그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 을은 주소지가 어디냐면 제주 서귀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 부동산이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토지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화성군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인데요. 자, 그래서 뭐 합의 관할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언급하고 계신데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설문에서 나와 있지도 않은 건덕지가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는 굳이 뭐 경우를 나눠 갖고 쓸 필요도 없고요. 그건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토지관할법원에 대해서는요. 우선 자, 문제가 우선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이렇게 따져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재판적이 어디 있는가 봤을 때 그럼 보통재판적 규정은요. 그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조에서 원칙으로 자,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자연인이냐 아니면은 뭐 대사공사냐 그다음에 법인 등이냐 국가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자연인이니까 피고 을이 그죠? 자연인이니까 이제 3조로 가야겠죠. 3조로 가세요. 자,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뭐 등등등등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주소지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에 이제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안에서 우선 자, 보통재판적은요. 자, 을의 주소지인 제주도 서귀포시에 보통재판적이 있고요. 따라서 제주지방법원에 우선 토지관할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재판적으로 쭉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관할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사안에서 동그라미 쳐놔갖고 이렇게 집어넣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빠뜨리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적 규정이 있잖아요. 7조부터 24조까지 재빠르게 한번 그 목차 잡으실 때 쭉 훑어보셔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빠뜨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관할 문제, 토지관할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특별재판적 따지실 때 분명히 법조문을 한번 쭉 빠르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그러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럼 빠뜨리지를 않게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요, 보면은, 우선 문제가 되는 게요. 자, 7조 뭐 문제 될 거 없고요. 8조에서요. 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그랬는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매매대금 청구잖아요. 그죠? 금전채권이죠. 자,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이행지가 어디죠? 변제를 어디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467조에서 변제 장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특정물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민법 다 끝나셨을 텐데요. 특정물은 어디서 해요? 특정물 인도는요? 원래 계약 성립할 때 특정물 있던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추심채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채무들에 대해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참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서요. 우선 민법 467조에 의해서
자,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될 텐데 채권자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지금 갑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주소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 뭐 본원이 되겠죠. 본원이 될 텐데 그냥 서울지방법원이라고 그냥 하면 되겠죠. 우리가 뭐 답안에서 이거 뭐 본원이다 아니다 뭐 이런 뭐 남부지원이다 뭐 이런 얘기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서울지방법원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 우선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자,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의 자,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되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20조에 보시면은요, 자, 쭉 뭐 훑어 내려가요. 쭉 훑어 내려가는데, 뭐 눈에 걸리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재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그런데 이거는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에 뭐 주소가 없는 사람, 뭐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거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무소 영업소 뭐 쭉 읽어보면 걸릴 만한 게 없고, 불법행위도 아니고 해남구조도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 곳 이게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함정인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특별재판적을 막 병렬적으로 쫙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읽으실 때도 자세히 안 읽으세요. 자세히 안 읽으시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요 부동산에 관한 소라는 거는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인데 자,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물건에 관한 소도 있고 채권에 관한 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 계약, 이 토지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자, 학자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채권의 소는 자, 그 답안지 3번의 2의 양괄호 2의 셋째 줄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채권의 소는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로서 부동산의 이전 등기 청구나 인도 청구에 국한되고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청구나 차임 지급 청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고요. 자, 그래서 자, 사안에서는요.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은 인정이 되질 않아요. 따라서 자, 피고 주소지인 제주와 이제 원고 주소지인 의무이행지인 서울에만 인정이 되고요. 자, 그럼 사물관할법원이 어딘가 그랬는데요. 자, 대금이 1억 원이라 그랬어요. 자, 사물관할 원칙적으로 속가 가지고 따진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셔도 돼요, 거의. 자, 그래서 사물관할법원을 이제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인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사물관할의 배분 기준은요, 거기 쭉 써져 있죠. 답안지에요. 자, 속가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속가가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 아까 한 얘기죠. 자, 그래서 속가가 뭐다 그런 얘기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가를 어떻게 언제를 표준으로 소재기시를 표준으로 산정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주된 청구와 부대 목적인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의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어서 청구의 병합으로 되지만 합산해서 속가를 산정하지는 않고 부대 청구 가액은 산정해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대금 1억 원을 청구를 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청구하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럼 청구하다 보면 법정이자도 그 지연이자도 붙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위약금이 있어서 위약금 청구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청구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속가는 주된 청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부수적 청구들은 다 흡수되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거예요. 1억이니까 자, 어디에 있죠? 자, 1억 원 이하는 단독 사건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단독판사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 있고요. 자, 그래서 사안의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10분 쉬었다가요. 힘드시죠? 일요일날 수업 들으시려면 되게 힘드시죠? 10분 확실히 쉬시고요. 예, 그리고 10분 후부터 들어오시면은 당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